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1강부터 이제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학습 모듈 전체적으로 21개로 구분되어 있었다. OT에서 여러분이 설명 들으셨죠? 첫 번째 모듈인 요구사항 확인부터 이제 출발을 하실 건데, 요거는 제목과 연관을 해 보셨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과목 자체가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느냐? 바로 사용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항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 나누어서 한번 학습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자.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있을 테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PPT상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앞부분부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 순서 고려해서 모두 다 집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자, PPT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드린 문장들 혹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기출 혹은 빈출되었던 내용을 위주로 색상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학습하실 때 교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표시를 하고 별표를 붙여주시고 빈출, 기출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학습의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번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기출, 빈출되었던 것만 향후에도 계속 나온다라는 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학습한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거나 혹은 추후에 새로운 문제, 기존에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러면 중심이 되는 단어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처음에 한 번은 학습하실 때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같이 보면서 포인트가 되는 것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거가 뭐냐? 일단은 시스템이라는 말 사실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자, 그래서 한번 보셔요. 시스템은 어떤 목적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기능 요소가 상호 관련해서 결합된 절차에 대한 거나 혹은 방법의 유기적인 집합을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 시스템에 대한 정의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느냐 하면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의 따로, 그 다음에 암기 따로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학습 양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집중도 자체를 상승시켜서 그 순간 외울 수 있는 거 외워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예를 들어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잡하지 않게.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는 그러면 입력, 출력, 처리, 재입력, 제어. 외울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흔히 많이 드렸죠? 이때 여러분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요, 한글만 등장한다 아니거든요. 영어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이 일일이 스펠링을 하나하나 외워서 다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를 보고 구분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는 같이 봐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컨트롤까지. 영어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가 나오죠. 자,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뭔가 원하는 결과 형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하느냐면 그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재입력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출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는 과정, 처리를 하는 과정, 모든 전체 과정에서 제어가 필요하죠. 작동 자체가 잘 될 수 있게끔 컨트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 지금 외웁니다. 입력, 출력, 그리고 처리, 그리고 피드백, 재입력이라고 한글로는 해석이 되죠. 그리고 제어에 해당하는 것까지. 자, 머릿속에 잘 넣어주셨죠? 이따가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 자, 특성에 대한 것도 목적성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성, 제어성, 종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외울게요. 목적, 자동, 제어, 종합성. 자, 그런데 이 순간 뭔가 알 거는 같은데, 그쵸? 우리 목적이란 말, 자동이란 말, 이런 말 평상시에도 꼭 이 컴퓨터 쪽의 단어가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스템 쪽에 접목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좀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이 요거를 외우시는 부분에서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가적으로 PPT상에 추가 항목으로 조금 구성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건 교재에 없는데 강의할 때 PPT상에 나오네? 있겠죠, 당연히. 제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그쵸?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거는 옆에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해 놓으시고 학습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 4가지, 목적성, 자동성, 제어성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종합성까지 그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PPT 내용 중에요. 요렇게 표시를 좀 구분을 하시라고 요런 표시를 좀 해드리고 타이틀을 달아드리면 이거는 PPT 내용 중에 추가 학습 내용으로 PPT 구성을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종종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거 우리 교재에 내용 없던데요? 제 교재가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예,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PPT상에 이런 표시를 기호로 넣어드리면 이거는 강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넣어주신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옆에다가 짧게 기록을 해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교재에서 빠졌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의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목적성에 해당하는 것부터. 목적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대한 게 중심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시스템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얘를 이용하는 수단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서로 혼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적에 대한 게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지 수단과 혼돈되어서 명확한 목적을 해석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거 아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목적성.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동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정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요.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일부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스스로 자동으로 그 변화에 맞춰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제어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시스템이 목적으로 하는 특정 업무가 있을 거거든요. 특정 업무에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해당 업무, 작업상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나 규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위에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에 대한 뭐를 잘해라? 조정을 잘해라. 컨트롤 잘해라. 그게 바로 제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합성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스템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시스템으로만 작동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브 시스템,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서브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러 시스템들과 상호 교환을 하면서 보안 관계로 혹은 뭐 소속된 관계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동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이나 혹은 타 시스템과의 보안 관계에 대한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종합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외우셨나요? 목적을 가져라. 자동에 대한 자동 처리가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제어 잘해야 된다. 그죠? 규칙 규범 맞게. 그리고 종합성 다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보안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종합성의 특성까지 갖고 있어라. 이게 바로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특성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잡으셨죠? 자, 그러면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특성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찝을 수 있겠죠. 기존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했냐 하면 한번 봐봅시다. 우리 바로바로 기출문제 연결할 겁니다. 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영어도 주의 깊게 좀 봐주셔라 라고 얘기했었죠. 구성 요소가 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input.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process. 그리고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때 출력이 내가 생각하는 출력 결과가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죠. 입력되었던 걸 처리하고 처리된 것에 대한 출력을 하는데 출력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재입력, 피드백 할 거야. 재입력에 해당하는 부분. 그쵸? 그리고 이들의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나 뺄 거 없죠. 전체적으로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 모두 다 뭐를 하더라? 제어를 하더라. 컨트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답항 보기에서 어떤 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죠. 3번에 해당하는 거. 뭐 메인테넌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전혀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그죠? 그래서 피드백 컨트롤 프로세스 뭐 이렇게 해서 다 등장을 하네요. 어때?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에서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특성이라고 했을 때 4가지 있을 거고요. 해당 사항 없는 거 있는 거 골라낼 수 있겠죠. 혹은 시스템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게 설명으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항목을 좀 정리를 해드렸죠. 예, 설명으로 나왔을 때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거, 어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필기든 실기든 전체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형태거든요. 문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과 관련되는 거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플랫폼 기능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과목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현행 시스템에 해당하는 걸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어떤지를 분석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 과정을 조금 같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연계해 가면서 그쵸? 왜냐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새롭게 100% 새롭게 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새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컴퓨터도 막 다 바꾸고 이 환경을 다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 환경에서 충분히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면 바꿀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행 시스템이 어떤가? 현행 환경이 어떤가? 이거를 파악해서 이것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항목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항목별로 나눈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플랫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시스템이 뭐지? 이렇게 이제 살폈던 것처럼 플랫폼이 뭐지? 이거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딱히 정의하라 그러면 참 정의하기가 그쵸. 애매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쵸. 자,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을 할 거야. 그러면 문서 작성에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고 나는 그림 편집을 할 거야. 그러면 그림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 그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구동된다. 실제로 이제 실행돼서 작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혹은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용어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요렇게 학습하면서 알아가시는 겁니다. 자, 플랫폼에서는 공급자.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의 제공자예요. 공급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소비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는 당연히 어떤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사용자가 없는데 제공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또 필요하니까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서로 이어져 있는 상태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뭐 거래, 그다음에 목적 이런 거에 달성되는 거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플랫폼을 분석을 한다. 플랫폼이 어떤 게 있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목적을 가진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그 응용 프로그램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제공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객이 요구하는 거. 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고객이 요구한다는 거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새롭게 맞춰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에서는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을 분석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한 거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은 기존에 이미 제공되는 플랫폼 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이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범위의 일정 영역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해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뒷받침되는 플랫폼으로는 이런 기능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흐름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고 혹은 할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보신다면 자, 역시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 드린 부분은 중점도를 높여서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거를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항목별로. 자,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부분을 각 그룹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플랫폼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각 그룹들이 따로따로 처리 형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똑같은 기본 서비스다. 그 애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보다 어떻겠어요? 개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어느 정도 이게 신뢰성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는요.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신뢰성이 있다는 거는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해당 플랫폼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이 정도 수준에 대한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일정 수준, 고품질의 서비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품질 자체가 고품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룹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된다. 플랫폼을 만든 이제 참여한 그룹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당연히 서로 간에 좋은 정보들, 플랫폼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이런 거 관련해서 정보들을 상호 교류하는 형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적절하게 신뢰성 있는 이런 게 여기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수요에 대한 게 믿을 수 있는 쪽으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왕이면은 이게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게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이 우수한 거,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 대한 게 나 혼자서 일부만 써본 걸로는 사실 그런 검증을 모두 다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 간에 서로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이게 써봤더니 어떻더라라는 교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이때 보시면 용어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을 써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 자체의 의미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를 여기에 좀 해드렸거든요. 자, 이거예요. 어떤 상품의 수요가 형성되면서 어떤 상품의 수요가 형성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심리, 궁중심리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없잖아 있겠죠. 근데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커뮤니티 되고 이제 서로 교환이 되는 상태면 당연히 좋은 제품을 서로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기능들까지 갈 수 있다. 바로 이게 플랫폼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시험 문제 나오면 지금 이제 항목별로 쭉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어렵지 않아요. 다음 설명 중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갈 것이고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뭐 이런 문장들만 살짝 바꿔서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전체 문장을 다 외운다?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한두 문장도 아니고. 그죠? 우리 책 한 권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항상 포인트가 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이 설명을 딱 보고 이거는 플랫폼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개발 시간, 비용에 대한 감속, 제가 노란 표시 해드린 거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고품질의 서비스. 그런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볼 때는 전체 문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앞뒤 연결된 문장에 대한 흐름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짝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단어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의 기능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플랫폼의 유형에 대한 거를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러 가지 기능들과 더불어서 그 유형에 대한 것도 엄청 많이 확산되고 구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랫폼의 유형에 대한 거를 참여자 그룹을 연결하는 형태에 따라서 참여자 그룹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거지? 이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세 가지 형태 구분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자, 지금 외울게요. 싱글 사이드 플랫폼, 투 사이드, 멀티 사이드. 자, 어렵지 않아요. 싱글, 투, 멀티. 우리 일반 영어에서 얘기하는 싱글 하나, 투 말 그대로 투. 그 다음에 멀티는 다중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 투, 그 다음에 다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용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부분까지 연결하셔야죠. 자, 먼저 싱글 사이드 플랫폼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기존의 시장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우리 시장 구조. 시장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일종의 이거예요. 판매자가 있는 거고요. 소비자 그룹을 대상으로 뭔가를 너 이거 살래 하고 이제 물건을 내놓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셔요. 제휴 관계에 있는 공급자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판매하겠다라는 판매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공급자에 대한 게 있고,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소비자를 1대1의 형태로, 그래서 싱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싱글 사이드 플랫폼의 형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마켓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뭐 어떤 게임도 내가 사서 설치해서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있는 거고 소비자가 필요한 거. 나 이 게임 설치해서 써야지? 그러면 소비자 게임이 필요하죠. 어떤 게임이? 그럼 그거 이제 내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서 설치해서 쓰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싱글 사이드 플랫폼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 거고, 자, 두 번째로 투 사이드입니다. 투 사이드잖아요. 투, 원, 투 할 때 투. 그러면 여기는 두 참여자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두 참여자 그룹 사이를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다른 점이 싱글 사이드하고 다른 점이 얘는 1대1이잖아요. 1대1. 근데 얘는 참여자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여자 그룹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이제 뭐 수요자 요청에 따라서 또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뭐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다라는 건데,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미팅 앱 같은 거. 그러면은 남성들에 해당하는 그룹, 그 다음에 여성들에 해당하는 그룹, 그러니까 집단이죠. 한 명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에 해당하는 그룹과 만약에 이제 남녀의 미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성들 그룹, 그러면 이제 그들 그룹 간에 서로 연결되어진,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서 요구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의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멀티 사이드다. 멀티. 자, 멀티로 갔어요. 멀티니까 당연히 그룹이? 그렇죠. 여러 그룹이겠죠. 여러 그룹. 여러 그룹을 다, 1대 다, 혹은 다대다. 그죠? 여러 그룹을 1대 다, 다대다 형태로 연결하더라.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별, 그죠? 인스타그램, 그죠? 페이스북. 너무 잘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멀티 사이드 플랫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때요? 되셨죠? 자, 이 세 가지 형태 지금 제가 예시 들어 드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어떤 의미로 구분을 하는지 세 가지 플랫폼의 유형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플랫폼의 기능과 관련되는 거, 유형과 관련되는 구분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분석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플랫폼의 성능과 관련되는 성능 특성에 대한 걸 분석을 하자.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거하고 성능에 대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능과 관련되는 특성을 분석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은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플랫폼의 성능이 사용자 입장에서 써봤는데 성능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은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게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이거 못 써. 이 성능이 너무 안 돼.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사용자가 어떤 성능을 가진 플랫폼을 쓰고 있는지, 그 성능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능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을 하자. 그래서 혹여나 거기에서 이거는 성능에 대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해. 서비스 형태는 괜찮은데 성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개선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성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 항목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노랗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은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일단은요, 1차적으로 타이틀을 먼저 외울게요. 응답 시간, 경과 시간, 가용성, 사용률, 처리량. 이걸 먼저 외우세요. 자, 여기도 영어 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보처리 기사는 특히 아래쪽 급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보처리 기사의 경우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같이 선택 지문상에 등장하는 거 일반적입니다.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기록을 해놓은 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응답 시간에 해당하는 response time, 경과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turn around time. 이때 보면 여러분이 한글만 봤을 때는 이게 다소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그런 단어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완전히 구분되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영어에 대한 구분도 하실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vailability, 가용성, 사용률, 그리고 처리량에 해당하는 것까지 영어 부분까지 모두 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응답 시간이 뭐냐부터 이제 또 내용을 연결해야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성능 특성,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 항목에 대한 거 맞는 거 어떤 거니 아닌 거 어떤 거니 이거 물어보는 게 1차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나와요?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성능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설명들을 보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같이 보셔라.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응답 시간부터 한번 봐보시면 전달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거는 뭘까요? 응답이 도착한다. 응답이 도착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작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를 한다고 해서 바로 그래 오케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요거 이제 쉽게 연결을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은행에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예, 은행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번호표 내가 은행에 도착한 시점에 번호표를 뽑죠. 여러분은 예를 들어 내가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번호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대기 기다려야죠. 그러다가 창구에서 번호표에 찍힌 내 번호가 띵동 울려요. 그러면 이제 창구로 여러분이 달려가죠. 창구 업무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창구 직원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순간 직원은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 보면 응답을 하는 거죠. 내가 은행에 11시 도착했다고 바로 일해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도착은 11시에 했지만 요청은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실제로 응답한 건 어느 시점? 예를 들어 11시에 왔지만 11시 30분에 번호가 띵동 울려서 창구로 가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접수했다. 그러면 11시 30분 시점이 응답된 시간인 거예요. 그쵸?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경과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작업을 의뢰한 뒤입니다. 자, 작업에 대한 의뢰를 했어요, 일단.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창구에 가서 저 이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작업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 그러면 창구에서 그 직원이 엄청 열심히 일 처리해 주겠죠. 그럼 11시 30분에 갔어요. 의뢰를 했어요. 기다립니다. 언제 끝나느냐? 11시 50분에 끝났어요. 그러면 50분에 30분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작업에 대한 처리를 해준 거죠. 그 직원은. 바로 그게 경과 시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응답 시간, 경과 시간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가용성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용성은 시스템 사용이 요구되는 즉시에 사용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실 해당 시스템을 못 쓸 거냐 하면 고장이 났을 때 혹은 이런 경우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수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또 실시간 접근이 다 되게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공유해서 쓰는 시스템의 경우 못 쓰게 되는 상황, 당장 쓸 수 없는 상황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전체 비율로 가용성을 따지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고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겠죠. 뭐 계속 이제 시스템을 열어놨지만 자주 고장이 발생한다.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입니다. 사용률에 해당하는 것은 시스템 내에 있는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중앙 처리 장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컴퓨터에서 중심 처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자원들을 작업 수행할 때 얼만큼 쓰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정도를 측정을 해 놓은 게 사용률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처리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정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작업을 얼만큼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A라는 사람은 엄청 일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1에서 10까지 처리 다 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근데 B라는 사람은 1에서 5까지밖에 처리를 못 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처리량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처리량에 해당하는 스루풋까지 해서 이렇게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 항목들은 이런 걸 기준으로 분석을 하더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되셨나요? 외우셨어요? 응답 시간, 경과 시간, 가용성, 사용률, 그리고 처리량까지. 되셨죠? 자, 문제 푸실 준비 되셨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그냥 나왔죠. 그쵸? 담백하게. 플랫폼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정말 담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하기 전에는 이게 뭐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고요. 지금 바로 학습을 하는 순간 어머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너무 좋은데 너무 땡큐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습만 하면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 거하고요. 종종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답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에 넣는다기보다 우리 흔한 속된 말로 눈에다가 바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정말 운명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 그 기간에 대한 거 이런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르다는 거죠. 문제답 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지금도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항목 아닌 거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얜 누구니? 하고 서버 투닝이 뜬금없이 눈에 딱 보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서버 투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버라는 개념 아시죠? 서버라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용을 하니까 그죠? 서비스를 해주는 쪽 서버 투닝하는 건 서버의 이제 성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서버 투닝인데 뜬금없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뭐 전혀 관련 없죠 여기랑은. 되셨죠?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플랫폼의 성능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 했을 때 성능에 대한 검사. 자,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플랫폼을 대상으로 성능과 부하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그죠? 말 그대로 성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능 자체를 직접 검사를 하는 거에 반해서 사용자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본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거 써보니까 성능이 어떻던가요? 이거는 어떤가요? 말 그대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서를 점검한다는 거는 현재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의 성능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 명세화되어 있는 문서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분석의 기본으로 한번 삼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 자체를 직접 검사하는 거, 사용자 인터뷰를 하는 거, 문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 이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석하는 성능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3가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거는요, 플랫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기능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성능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 거고요. 자,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는 플랫폼에 대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항목이 여러 개 있거든요. 자, 플랫폼에 관련되는 건 살펴보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성능, 플랫폼을 성능과 기능 2개로 나눈다면 지금 타이틀은 이제 3번째, 운영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분석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운영체제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OS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스템 자원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사용자가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운영체제, 우리 PC상에서, 개인용 PC에서는 윈도우즈, 그쵸?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다른 거 이런 게 막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기본 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되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은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현재 운영체제를 어떤 거 사용하고 있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운영체제에서는 얘가 안 돌아가는데 아시죠? 그런 거. 그래서 왜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설치할 때도 보면 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운영체제 환경은 어떤 환경에서 됩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체제가 어떠한 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운영체제 관련해서 요구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걸 고려를 할까? 자, 운영체제의 뭐부터? 성능. 그러면 운영체제는 자원에 대한 걸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성능에 대한 거.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측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여러 자원 중에서 메모리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사용자도 동시 사용자 요청이 있었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중 사용자에 대한 처리가 되느냐?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을 성능적인 부분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여기도 가용성에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가용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의미 해석이 사실 어디에서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느냐의 가장 기본은 시스템이 자꾸 고장이 나고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쓰고 싶은 시점에 활용을 못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운영체제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장애 그리고 문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해서 스스로가 재가동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게 제공되느냐. 이걸 가용성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해석은 동일하죠. 자, 그리고 지원되는 기술에 대한 건 뭐냐. 기술이 어떤 게 지원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작업체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제공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변기기, 어떤 거 설치할 수 있느냐. 우리 뭐 주변기기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 본체 외에 주변에 꽂아서 사용하는 건 말 그대로 다 주변기기죠. 근데 이제 모든 기기가 주변기기를 다 받아들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기기를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까지 요구 분석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어떤 걸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요구 분석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분석하는 사항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운영체제에 관련해서 운영체제 부분이 어떤지를 분석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분석하는데 고려해야 될까에 대한 항목인 거예요. 성능, 가용성, 지원되는 기술, 연결할 수 있는 주변 기기, 그리고 비용까지. 자, 요거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5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요,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는 우리 알고 계시는 통신 연결하는 네트워크 있죠? 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유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어떠냐? 그렇다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구조, 이런 부분이 뭐냐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기술과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버와 연결 방식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지, 물리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통신 그러면 정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보안에 해당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취약사항에 대한 게 없는지 이런 측면들을 파악을 하는 게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역시 표시해 드린 거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는 DBMS,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따로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관리하고 제공하거든요. 다수의 사용자에게. 예,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모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DBMS에 대한 걸 분석을 해서, 자, 얘는 DBMS에 대한 정의, 이거는 뭐 뒷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다. 예, 데이터를 말 그대로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시스템,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DBMS를 사용을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파일 처리 시스템은 중복에 대한 문제나 종속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데이터들이 중복돼서 저장되거나 데이터 사이에 종속되는 관계 때문에 작업에 뭔가 불편한 문제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DBMS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은 일반 파일 형태가 아닌 DBMS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BMS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할 때 데이터에, 자, 보시면 무결성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고,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거는 얘가 현실 세계 데이터와 그 다음에 데이터로 표현된 데이터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어떤 변화에 쉽게 변해서 데이터가 막 이상하게 막 값이 바뀌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저장돼서 유지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무결성이거든요. 그러려면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이 설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공이 되고 데이터의 일관성에 대한 거 유지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일정 DBMS 시스템에 맞춰서 표준화시켜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용이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뭔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대비하고 회복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공이 되니까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제공을 할 때 일반적인 파일 처리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왜 DBMS 형태로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장점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사실 뒤쪽 과목에서 DB에 관련되는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더 면밀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일단 이렇게 알고 이제 시작은 하시고요. 자,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점을 둬서 기억을 하실 거는 바로 우리 앞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분석의 고려사항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겹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성능에 대한 거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뭐 대용량의 데이터, 대규모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과 관련이 되는 거죠. 성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고 가용성에 대한 기본 의미 사실 동일합니다. 예, 시스템의 기본 운영이 되는 동안 장애가 발생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장애 발생이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가동이나 백업이나 혹은 복구에 대한 편의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사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계속되는 부분. 지원되는 기술.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사실 똑같죠? 제작업체에서 지원되는 기술이나 오픈소스 어떤 게 있는지 지원되는 기술을 이제 파악을 해보시는 거고요.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상호 호환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호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보셔요. 설치 가능한 운영체제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언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형성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작업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접근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열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호환될 수 있는 왔다 갔다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을 한다는 거는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움직이고 제공할 거야의 의미에서 좀 벗어났죠. 좀 더 넓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거를 분석한다는 얘기죠. 예, 상호 호환성에 대한 거 분석해야겠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비용에 대한 부분, 구축 비용, 유지보수 비용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측면까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게 DBMS 관련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에 해당한다 해서 항목들을 역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볼까요? 봐보세요.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답은?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딱 보이죠? 그렇죠. 네트워크 구성도라는 게 있었나요? 예, 보지도 못했죠? 이런 게 있는지도. 예, 다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거, 종류에 대한 거 구분하는 거 나오는 거는 그냥 그 종류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다만 외우실 때 이게 어떤 종류라고 외웠는데 연계성을 좀 가지고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항목이다, 종류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거 이런 걸 좀 끊어내면서 이제 학습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융합에 대한 분석입니다. 비즈니스 융합.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해오고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융합에 대한 분석은 말 그대로 융합이에요, 융합. 융합이에요, 결합. 자, 융합의 원리를 적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융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의 기존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IT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융합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걸 융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제 다 융합에 대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문제가 어떻게 또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배우신 내용들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셔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이거는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앞에서도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현행 시스템 분석해야지만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걸 하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플랫폼에 대한 게 있었죠. 그래서 플랫폼의 기능에 대한 분석했었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 성능 특성에 대한 분석했었어요. 그 다음 운영체제에 대한 분석했었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대한 분석했었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에 대한 분석까지 이렇게 분석에 대한 항목이 나누어져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범위에서 물어본 거죠.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큰 항목으로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바로 보이죠? 그렇죠. 인적 자원을 분석한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어때요? 구분되셨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론에 해당하는 거 학습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바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다 하고 나서 기출 나중에 따로 하고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이전 앞에서 했던 거는 자꾸 잊어버려요. 앞에 또 뒤져봐요. 찾아요. 그리고 문제에 또 연결을 해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구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이어서 연결하시고 암기하고 아 뭐가 포인트다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첫 시간에 내용들 조금 많아 보이긴 했지만 기출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니 어때요? 아, 저 정도면 나는 풀 수 있겠다 느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기출문제 같이 풀어드리고 원리 설명이 필요한 거는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암기 위주. 그러나 전체적인 연계성을 따져서 암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수월하게 여러분은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앞부분 현행 시스템 분석하는 파트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뒤쪽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